그러니까 정말 진절머리 난다. 내가 다시 주식 투자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제 이런 국면인데요. 개인들이 주식을 안 하고 지금 주가가 폭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돈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이 꼬였다. 지금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죠. 인텔 뭐 안 좋은 얘기만 조금만 나와도 그냥 반도체 ETF 다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제 그렇게 떨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저희 여의도에서 큰 또 선배님이시군.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 우리 3프로TV의 자랑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 오늘 그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박사님이 이제 그 여의도에 들어오신 게 한 36년 넘었네요.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들 나이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진짜 엄청난 그 변동성에도 시달려 보시고 뭐 그 진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산전수전. 80한 6, 7년 요즘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 86년도에 입사하셨어요. 네. 요즘 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잖아요.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하락장에 대해서. 뭐 긴 추세를 보면 뭐 이런 변동성은 뭐 간간이 있었죠. 한 10년 어간으로 반복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잊어먹으니까 산다고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니까 좀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네, 그래서 또 뭐 투자하고 일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이 정도 하락이 종종 있군요. 저는 처음 겪어봐서 모르겠어요, 뭔지. 네.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 뭐 2008년하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뭐 58%, 60% 빠졌죠. 지수가? 고점 대비. 네. 지수가? 네네. 그래요. 아니 2020년에도 경험했잖아요. 2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 그렇죠. 근데 그거는 불과 한 달 만에. 그건 오히려 더 짧지 않았어요? 짧게 경험했죠. 네. 그리고 이제 짧고 하긴 그때도 참 공포는 공포였다. 그때 공포는 사실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맞네. 그러니까 잊어먹습니다. 2년 반도 안 지난 건데. 그때 진짜 정말 뭐 이상한. 끝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거의 전 종목이 10% 이상씩 빠졌잖아요. 어떤 날 3월 19일 막 이럴 때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희미해지더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니 그때 참 맞다. 그때는 그렇게 저는 많이 안 했었어요. 그게 좀 차이입니다. 네. 지금은 큰일 났습니다. 자, 여튼 그럼 이제 우리 박사님과 진짜 대화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뭐 어떤 얘기부터 좀 해야 되나?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현재 주가 코스피 수준은 어쨌든 뭐 PR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이익을 하향 수정 전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상되어 있는 EPS 기준으로는 한 8.3배, 5배 뭐 그 정도 어간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평균이 한 10배였으니까 한 20% 가까이 지금 할인돼 있는 그리고 뭐 PBR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표준 편차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정도입니다. 15년 평균에. 그러니까 PBR이나 PR이나 뭐 그다음에 12개월 예상 EPS를 적용한 포워드 PR이나 전부 할인되어 있다 지금. 할인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자리다. 어제 반발 매수세가 안 들어온 것은 조금 이상했다. 저는 외국인들이 그냥 계속 파니까 좀 수급 주체가 그냥 뭐 어쨌든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그냥 멘붕에 빠진 게 아닌가 싶었고요. 어제 저는 반발 매수가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밸류에이션에서는 뭐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뭐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고요. 혹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 될 뻔한 자리인데도 안 들어온 건 우리가 놓친 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그런 거거나 아니면 뭐
때때로 주식시장은 뭐 그냥 심리로 과민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네, 하루 이틀 어긋나는 경우는 충분히 있고요. 어쨌든 뭐 팬데믹 직전에 코스피가 1,430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00포인트 올랐는데 작년 6월까지 200포인트에 한 100포인트가 지금 저기 반납한 수준인 거죠. 지금 2,400이라는 선은. 네. 그래서 뭐 한 50%가 되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자리는 돼 있다. 뭐 이제 해외 증시가 좀 관건이겠는데요. 어쨌든 어제 또 미국이 장이 그저께 열렸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그런 바람에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외롭게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미국이 열리는 게 더 나을 뻔했군요. 네. 밸류에이션 부분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좀 안정감이 좀 그래서 남아 있는 그 주가 반등의 조건들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이제는 뭐 미래를 보는 게 조금 뭐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머릿속에 있는 위험은 저는 한 80~90%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근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조건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하나씩 따져 보니까 좀 충족하는데 시간이 걸리겠더라. 그래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론은 주식시장이 큰 U자형으로 지금 U자형의 왼쪽이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국면이 있겠죠. 코스피로 따지면 뭐 2,400을 지지선으로 해서 뭐 2,600, 뭐 잘하면 2,700을 갈 수도 있고요. 그 정도의 박스권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적어도 올해 하반기는 그런 바닥을 다지는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박스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조건들 지금 보시는 6가지 조건들이 뭐 이렇게 주저리 나열돼 있는데 이런 조건들이 조금씩 삐끗한다. 뭐 유가도 안 떨어지고 뭐 올라가고.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조건들이 다들 하나씩 삐끗냈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겠죠. 하지만 아주 이런 것들을 최악으로 고려하더라도 저는 코스피가 한 2,200은 락바타입니다. 2,200이라는 게 그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지수가 2,200포인트예요. 그리고 PBR이 지금 코로나 1,400포인트 갈 때 2000년 4월에 3월에 0.7 정도, 3월. 2020년 3월에 0.7 정도였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PBR이 장중에 그 정도에 근접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2,200포인트가. 네, 2,200포인트가 뭐 0.7은 꼭 맞지 않지만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의 BPS는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있고 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2,200은 뭐 조금 견고한 그러한 지지선이다.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정도가 최저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6가지 조건 중에 6가지가 다 충족돼야 반등해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냥 개념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투자 심리로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이제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시장이 어느덧 강세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약세장을 마감하고. 그래서 뭐 명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첫 번째 조건은 밸류에이션 안정인데 상당히 충족했다. 두 번째 기업이익의 추가 둔화를 아직은 반영을 안 한 것 같다. 하지만 주가가 조정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반영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좀 추가적으로 EQ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기업들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추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 폭과 기간에 대한 조금 명확한 조금 전망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누구도 모르거든요. 유가도 안정돼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공급망의 인플레이션이 좀 언제 해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조금 줄면서 경기 침체 폭과 기간에 대한
감이 잡혀야 되는데 이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파생적인 위험이나 꼬리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뭐 엔화가 좀 추가로 폭등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아시아의 도미노 환율 하락이 있다든지 또 제2의 뭐 유로존 재정 위기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뭐 미국과 전 세계 글로벌의 큰 기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금리도 올라가고 재무적으로 안 좋은 기업들을 압박하다 보면 신용경색이라는 게 돈 떼일 것 같으니까 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멀쩡한 기업도 부도가 나거든요. 약간 건드리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수선한 과정이 하반기에 남아 있다. 금리 상승의 후폭풍이죠.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어떤 영향을 소화하는 과정이고요. 제일 마지막이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보여주세요. 연준이 금융 완화를 할 것이다. 저는 이게 이제 연준의 금리 전망을 예측한 건데요. 네. 파란색 선이요. 네. 기준금리입니다. 네, 기준금리입니다. 페드펀드 금리인데요. 뭐 틀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쭉쭉쭉쭉 올려서 올해 3.5, 그 다음에 내년에 3번 정도 올려서 4.25, 3월에 4.25를 6월에 4.25를 도달하면 제 생각에는 내년 3월 정도부터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연준에서 계속 신호를 보낼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 있다. 25bp죠 물론 베이비 스텝. 그러고 금리를 동결하면 그 다음은 내리는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경기는 안 좋으니까. 그럼 시장은 이미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금융 완화 시점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내년 3월에서 6월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네. 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야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6.5, 지난번 FOMC에서 PCE 물가를 연말에 5.2%로 연준 스태프들이 전망했기 때문에 네. 그 정도에 부합되는 CPI는 6.5 정도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한 7% 보는 시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뭐 그래도 6%대 중반 정도만 되면 이런 조건이 충족될 거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 뭐 중반 정도에는 한 4.7 이 정도로 이제 낮아질 것으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실업률은 이제 이번에 연준이 전망한 것은 정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성을 무시한 필립스 커브를 무시한 이제 그러한 전망이었는데 굉장히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야 또 물가가 잡히고요. 그래서 올 연말에 이미 뭐 한 4% 언저리에 가 있고 매달 0.1%포인트씩 실업률이 미국 실업률이 오른다면 네. 내년 중반에 한 4.5 정도를 상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궁극적인 실업률의 어쨌든 최고점은 해를 넘겨서 내년 후년에 5%대 초반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영돼 있는 이 첫 번째 음영이 빨간색 음영이 말씀드린 금리 동결 국면으로 강세장 전환이 가능한 국면이고요. 경기는 더 안 좋아지지만 네. 그다음에 파란색 음영은 정말 리세션 국면인 거죠. 정말 큰 리세션은 저는 좀 경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좀 블라드 총재도 어제 발언을 했지만 경착륙은 없을 것 같다. 경기 확장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저도 이 정도는 4%대 실업률을 경착륙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기 슬로우 다운이다. 예상보다는 안 좋다. 하지만 더 안 좋은 시기는 2023년 연말이나 2024년이고 하지만 경기는 더 안 좋지만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네. 연준이 금리를 곧 내리기 때문에 내년 연말 정도부터는 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이 미리 선반영하면서 경기가 저점을 찍기 전에 미리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생각하고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소화하고 이겨내는 과정.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소화시키고 주가로
주식시장이 조금 다 이겨내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위안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차분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길게 봐야 되네요. 네, 이 사이클을 좀 길게 보고. 네. 네. 물론 이제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반등이라는 거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는 국면에서 반발 매수가 나와서 그래서 어제 뭐 오늘 이렇게 반발 매수가 나온다는 거는 저 차트에서 나오는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계속 이제 뭐 단기 반등 그리고 박스권 이런 하반기에 박스권이 조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처음에 봤는데 그 전망은 폐기하고요. 저는 상반기가 조금 박스권이 낮은 박스권에서 유지하고 하반기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유가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기름값이 계속 고공을 행진하니까 경기가 좀 리세션도 빨리 오고 조금 경기 둔화도 좀 폭이 크고 주가는 좀 더 흔들리고 그래서 박스권이 좀 낮아진 상태에서. 근데 지금 박사님 전망에 수정을 강제한 게 유가란 말이에요. 네. 그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게 이제 국제 원자재 시장에 뭐 전쟁 이슈도 있지만 맞습니다. 국제 유가에 국제 곡물가에 원재료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도 그냥 유가가 지금 120달러 수준, 그죠? 120달러 수준에서 내년 유가가 이거보다 높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좀 퀘션 마크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앞서 보여드린 이런 정도의 경제 전망이면 하반기에 잘하면 유가가 뭐 80불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한 70불대 그렇게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둔화되니까요. 수요가 둔화되니까 인플레가 자연스럽게 수요를 파괴시켜서 안정될 거고 그다음에 저는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해서든 솔루션을 찾는다라는 거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어쨌든 뭐 세금 깎아서 한 1달러 정도 뭐 지금 연방세하고 이제 지방의 유류세 합치면 한 1달러 정도 되거든요. 평균. 뭐 한 1달러 정도 크잖아요. 퍼센트로는 5달러에서 평균 4달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감세를 한다든지 뭐 다음 달에 뭐 바이든이 사우디에서 읍소를 한다든지 어쨌든 솔루션을 찾아낼 거다. 어쨌든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수요 둔화로 조금 다시 안정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공급과 수요의 측면 수요를 이렇게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죠. 지금 물가 상승을 요거는 이제 공급 사이드야, 요거는 수요 사이드야 이렇게 딱 분리할 수는 없지만 섞여 있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급 사이드의 요인이 더 강하다. 근데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은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지금 요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게 뭐 장기 옛날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가장 닮은 게 지금 1차 오일 쇼크인 것 같아요. 73년부터 75년 상황인데 첫 번째 결론은 주가부터 말씀드리면 이 파란색이 경기 지수였거든요. 그 당시에. 경기 지수가 저점을 찍기 전에 한 1년 정도 전에 주가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은 조금 예측이 약간 가능할 수 있다. 혹은 언젠가는 해소가 된다. 왜냐하면 수요 사이드는 좀 더 끈적끈적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근데 공급 사이드는 공급 쪽에서의 문제만 풀리면 조금 둔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인데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거의 쭉 올라왔죠. 인플레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려도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은 물가 때문에 장기 금리를 한동안 고공권에 머물게 하더라. 금리를 내려도 한동안 경기 침체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는 지속되는데 물가는 계속 크게 안 떨어지고 10년물은 고공에 머물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유증은 조금 크더라라는 거고 인플레로 장기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아래쪽은 이제 유가와 소비자 물가인데 결국 기름값이죠. 기름값이 다 모든 걸 좌우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도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센티먼트는 기름값, 소매 휘발유 가격인 것 같아요. 소매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 주가는 단기적으로라도 반등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길게 보면 이때는 유가가 어쨌든 안 떨어졌어요. 불행하게도. 안 떨어지고 계속 가다가 이제 또 올랐습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중동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고유가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 이제 이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죠. 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고 그리고 유가가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물가는 저절로 피크를 찍고 장기금리는 내려가더라. 어쨌든 더 올라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똑같이 대입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결국 이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기름값에 달려 있고 기름값은 잡히면 안 잡혀도 이게 물가가 떨어졌잖아요. 잡히면 확실히 떨어지죠. 잡히면 확실히 떨어지고 금리도 확실히 떨어질 거다. 네. 그리고 통화정 긴축도 종식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는 침체 기간을 좀 길어지게 만들고 물가 하락되는 것도 역시 이제 제한적으로 한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주시는 거죠. 네, 네. 근데 계속해서 뭐 공급 측면의 인플레는 공급 측면 인플레에서 기름 말고 혹시 또 중요한 팩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곡물이죠. 곡물이 지금 난리인데 어쨌든 또 안 되겠네. 살짝 지금 곡물이 어쨌든 뭐 지금 수확기이기 때문에 봄에 뿌려놓은 씨앗이 수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살짝 안정돼 있지만 어쨌든 가을에 또 파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다시 에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이 곡물이 지금은 이제 끝까지 유가가 잡혀도 곡물이 조금 더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 이게 좀 부담입니다. 네. 자, 증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은 경기 부양책인데 경기 둔화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긴축을 해야 된다는 이 국면이 사실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뉴스 3시간에 마크롱 그 여당이 과반 의석을 100석이나 잃었다. 그러니까 과반 의석이 실패하면서 직전 의석에 100석을 잃었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치 권력이라는 건 당연히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뭐가 성장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잡는 게 본인들의 지지율을 지키는 거단 말이죠. 당연히 그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주식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앞서 말씀 나눈 이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좀 정치 구도 또 각국의 여러 좀 고유의 문제 또 그런 것이 합쳐져서 글로벌 경제를 분절화시키고 또 블록화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여기저기서 나타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한번 뒤로 돌아가 보면 자유무역이 조금 그 경색됐다고 그럴까요?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또 오바마 정부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대중 무역 제한을 그 발효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 때 공화당이 더 이제 가속화시켰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뭐 그다음에 이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건비 상승을 촉발했고 이런 것들이 좀 구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너무 구조적이면 인플레가 사실 좀 안 잡히고 이러면 세계 경제의 구도가 조금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조금 살짝 기존의 30년, 40년간 봐왔던 이런 구도와는 다른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게 자산시장에 어떤 걸 의미할까?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당면한 과제는 이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통화 긴축을 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당면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1980년부터 이렇게 보시면 경기가 둔화될 때는 이게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거꾸로 그렸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갈 때 경기가 제일 안 좋았던 시점이거든요. 이런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럴 때 어땠습니까? 금리 내리고 물가 내렸잖아요. 물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저 짙은 남색 선이 이제 실업률을 거꾸로 놓으셔서 가장 낮게 됐을 때가 이제 실업률이 가장 높을 때라는 거죠. 네. 실업률이 올라가는 경기가 안 좋은 국면이었는데 그렇겠죠. 이때 통화 정책이나 물가는 계속 낮아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낮아지는 그 실업률이 올라가는 국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국면인 거죠. 물가는 내려가지만 굉장히 높은 데서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아직도 고물가에 허덕이는 그런 기간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번 국면이 과거 역사적으로는 아주 이례적인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세계가 경직될 수밖에 없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근데 희망적인 것은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실업률이 5%대 초반 초중반이면 2024년에 좀 꼭지 아닐까, 실업률의 피크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의 실업률,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 때 과거의 실업률은 훨씬 높습니다. 뭐 금융위기 때는 거의 10% 갔고요.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이게 5.2% 정도라는 거는 굉장히 큰 추세로 보면 경기가 그냥 조금 안 좋은 경기 순환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5%대 실업률은 주가 하락폭이 지금 뭐 정 프로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이런 국면 2000년 50%나 닷컴 버블 때 60%나 고점 대비 이런 하락률보다는 낮을 거다. 저는 5% 초반대 실업률은 주가 하락폭이 한 30%에서 40%를 시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거의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했잖아요. 나스닥이 한 35% 하락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를 다 반영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근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기 저점 전에 주가가 올라도 물가와 금리가 높아서 제한된 흐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왜 박스권이냐? 왜 2020년 3월처럼 V자형으로 주가가 급반등할 수 없느냐라는 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경기 둔화기 때보다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려야 돼요.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원래는. 그런데 연준이 지각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 페널티가 지금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다. 반등을 급격하게 할 수 없는 이유다. 이게 첫 번째 말씀 나눈 6가지 이런 부담스러운 재료를 주가가 녹여내는 과정이 하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연준의 책임론이 더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연준이 선제적으로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레리 서머스하고 통화도 하고 이제 통화한들 무슨 관련이 무슨 저게 있겠습니까? 저도 비슷해요. 계속 뒷북이에요. 왜 저기 미리 금리를 안 올렸을까? 저는 임기 때문이라고 봐요. 제롬 파월의 임기가 그때 새로
연장될지가 굉장히 관심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국면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연준 위원들도 이렇게 막 점도 붙이고 뭐 이거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의장이 만약에 뭐 강력하게 얘기하면 뭐 따랐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연준 위원들은 약간 좀 그냥 지 생각대로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일부가 얘기했잖아요. 제임스 블라든이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근데 말 안 들은 거죠. 그죠? 아유. 심리적인 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심리적인 거. 요즘에 이제 그 약세 강세 뭐 다 애널리스트도 나눠져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그 한 달 전, 2달 전에 비하면 이제는 사야 될 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세론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의 그거는 아주 소수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죠, 현재.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국면이 심리적 구간으로 보면 공포의 구간이 확실히 들어와 있는 것 같긴 한데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이런 많은 경험 중에 여러 개 심리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나름대로 이제 심리 지표를 이제 뭐 체크하고 있는데요. 제일 일반적인 뭐 교과서에 나오는 심리 지표가 이제 항복이잖아요. 항복. 네, 캐피큘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진절머리 난다. 포기. 네, 포기하는 거. 주식시장에 이제 내가 다시 주식 투자하면 손에 장을 지신다. 이제 이런 국면인데요. 성을 간다. 이제 그런 국면인데 그런 국면은 아직 안 나왔어요. 거의 근접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꼭 나와야 그게 반등한다라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흐릿하지만 기억, 과거의 캐피큘레이션, 그 항복 국면에서의 그런 강도보다는 지금 낮아요. 그게 이제 시가총액 신용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나거든요. 거의 근접했지만 아직 그 과거 뭐 2000년이라든지 근래에 뭐 2020년 팬데믹 기간에 폭락 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못 갔어요. 그래서 펀더멘탈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다 왔는데 심리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한번 조금 더 있을지. 근데 그것도 조금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인 게 2020년 3월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외국인의 손절 물량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한 그 매수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큰 수익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에는 진짜 그 바닥을 개인들이 확인해 준다라는 그 얘기가 거의 정설처럼 개인의 신용 물량 터지고 개인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다 포기하고 다 던지고 그걸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아서 장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였어요. 그런 추세가 계속 반복됐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투자하냐? 예전처럼 정보에 의해서 예를 들면 샀다가 그냥 아니면 팔아버리고 물론 이제 징징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직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같지 않은 투자의 어떤 그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의 군이 많이 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라는 게 예전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멀었다라고 할 수 있으나 생각을 좀 바꿔보면 그런 국면이 안 나올 수 있다.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생각도 좀 든단 말이죠. 저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개인 투자자들 스마트해진 거 인정합니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인정하지만 그 당시의 수급 주체,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가 항복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항복하고 나가고요. 외국인도 결국에는 항복하고 나가는 거죠.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한국 주식을.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기관이 왜 팝니까? 개인들이 환매를 하니까 또 파는 거고요. 지금은 수급 주체가 어쨌든 지금 개인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조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좀 수급
지속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비워 있는 상태면 좀 새롭게 들어와서 이게 채워지는데 네. 개인들이 주식을 안고 지금 주가가 폭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이 꼬였다. 구원투수로 자청할 수 있는 어떤 외부의 외생적인 수급 주체의 어떤 유입이 조금 제한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죠. 근데 지금 외국인도 따져보면 사실 뭐 개인이거든요. 네네. 상당 부분은. ETF, 로빈후드가 산 ETF예요. 걔네들 주가 떨어지니까 이머징, 뭐 반도체 ETF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하는 거잖아요. 잘 모르니까. 인텔 뭐 안 좋은 얘기만 조금만 나와도 그냥 반도체 ETF 다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제 그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도 사실은 조금 개인성 패시브 매매가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장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 새로운 신규 매수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 투자 주체들이 대부분 다 네거티브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그 룰에 의해서 손절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곳간이 비어 있질 않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한진 박사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프로TV 김한진 박사님 앞으로도 계속 좋은 분석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